아내는 피부과 의원에서 상담실장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결혼 초에는 사실 아내가 일을 하는 것에 대해 조금 걱정했었죠. 집안일도 같이 해야 하고 제가 야근할 때 혼자 있어야 하는 시간이 많아질 테니까요. 하지만 아내는 나도 뭔가 해내고 싶어. 집에만 있으면 답답해라며 적극적이었고 저도 결국 응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처음 몇 달간은 정말 좋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 일어나 단정하게 옷을 입고 출근했고 저녁에는 피곤한 기색 없이 집안일까지 척척 해냈습니다. 심지어 병원 원장님이 우리 실장님 덕분에 고객 만족도가 많이 올랐다고 칭찬했다는 얘기까지 전해 들었을 때는 정말 뿌듯했습니다. 역시 우리 아내는 뭘 해도 잘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며 지냈던 게 벌써 1년 전 일입니다. 변화가 시작된 건 여름이 지나갈 무렵이었습니다. 아내가 평소보다 조금씩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1시간, 그 다음엔 2시간. 제가 오늘은 왜 이렇게 늦어? 라고 물으면 아내는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시술받은 고객 중에 피부가 민감한 분들이 있잖아. 그런 분들은 일주일 정도 집중 케어를 해드려야 해서 퇴근 후에 따로 관리하고 있어. 특히 VIP 고객들은 예약 시간을 맞추기 어려워서 저녁 시간대에 따로 시간을 내준다는 설명이었죠. 피부과 업계가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뉴스에서도 본 적이 있었기에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그렇구나. 힘들겠다. 오늘도 고생했어. 저는 그렇게 말하며 아내를 격려했고 오히려 책임감 있게 일하는 모습이 대견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든 건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난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 7시쯤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는데 받지 않더군요. 한 번쯤은 바빠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30분이 지나도 회신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8시가 넘어서야 카톡이 왔어요. 미안. 고객분이랑 상담하느라 못 봤어. 조금만 더 있다가 갈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아내가 퇴근 시간을 말할 때마다 대략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대략 9시쯤 들어갈 것 같아. VIP 고객이 갑자기 연락 와서 대략 10시. 정확한 시간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걸면 항상 통화 중이거나 아예 받지 않고 나중에 메시지만 보냈죠. 지금 고객분 옆에 있어서 전화 못 받아라는 식으로요. 저는 그냥 넘기려고 했습니다. 괜히 의심했다가 싸우기 싫었고 일에 집중하는 아내를 방해하고 싶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씩 더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주말에도 병원에 나가는 날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평일엔 워낙 바쁘니까 주말에 따로 시간 내서 관리해주는 고객들도 있어. 잠깐만 나갔다 올게. 토요일 오후에도 일요일 오전에도 아내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처음에는 2~3시간이면 돌아왔는데 점점 시간이 길어지더니 나중에는 저녁 무렵에야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한 번은 제가 그렇게까지 해야 돼? 주말엔 좀 쉬지 그래라고 말했는데 아내가 약간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당신은 몰라. 요즘 피부과가 얼마나 경쟁 심한지. 이렇게라도 안 하면 고객들 다 다른 데로 가버린다고. 그 말에 더 이상 뭐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고충을 이해해야 한다는 생각에 그냥 참고 넘겼죠. 그렇게 몇 달이 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회사 선배와 점심을 먹는 자리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요즘 미용 쪽은 정말 별걸 다 한다더라. 상담실장이 고객 집까지 따라가서 관리해주는 경우도 있대. 심지어 차 안에서도 한다던데? 선배는 가볍게 웃으며 한 말이었지만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차 안에서? 문득 며칠 전 아내가 한 말이 떠올랐습니다. 밤 11시가 다 돼서 들어온 날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이렇게 말했었죠. 오늘 고객분이 피부염이 심하게 올라와서 진정팩을 차 안에서 직접 붙여드렸어.
피부 마사지까지 했더니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네. 그때는 일에 진심이구나 싶어서 그냥 넘겼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뭔가 이상했습니다. 차 안에서 팩을 붙인다? 병원도 아니고. 그날 이후 저는 아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신경 쓰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아내가 또 VIP 고객 관리 때문에 늦을 것 같아라는 연락을 해온 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자. 저도 이상하게 그날따라 불안했습니다. 마음이 계속 무겁고 뭔가 잘못된 예감이 들었어요. 결국 저는 일찍 퇴근해서 차를 몰고 아내가 일하는 병원 쪽으로 향했습니다. 병원 건물에 도착한 건 저녁 8시 반쯤이었습니다. 불이 꺼져 있었어요. 병원 진료 시간은 7시까지인데 이미 문이 닫힌 상태였죠. 그런데 주차장 한쪽에 차 2대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하나는 아내 차량이었고 다른 하나는 검은색 SUV였습니다. 두 차량 모두 시동이 켜져 있는 상태였고 SUV 뒤쪽 창문은 살짝 열려 있었어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실히 알 수는 없었지만 본능적으로 뭔가 잘못됐다는 걸 느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멀리서 지켜보고 있는데 SUV 문이 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남자가 내리더니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아내 차량 쪽으로 걸어갔어요. 그리고 조수석 문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다리가 제대로 움직이지 않았지만 그냥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몇 걸음 떼지도 못하고 멈춰 섰습니다. 남자가 아내 차 안으로 상체를 숙이며 뭔가 말을 건네는 게 보였거든요. 그리고 잠시 후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SUV 쪽으로 함께 걸어갔고 뒷좌석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 온몸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저게 관리야? 그 장면을 보는 순간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아내가 늦게 들어온 날들, 대략이라고 얼버무린 시간들, 주말에 나간다던 관리들. 전부 거짓말이었던 겁니다.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차로 돌아왔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호흡이 제대로 되지 않았어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다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아내는 10시가 넘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웃는 얼굴로요. 오늘 VIP 고객분 피부 상태가 좋아져서 다행이야. 오래 걸렸지만 보람 있었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고개만 끄덕였죠. 아내는 씻으러 들어갔고 저는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그날 이후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의심으로 끝낼 수 없다고.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래서 조용히 하나씩 확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며칠간은 평소처럼 지냈습니다. 아내에게 아무것도 들키지 않으려고 노력했죠. 아침에는 잘 다녀와라고 말하고 저녁에는 고생했어라며 웃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계속 생각했어요. 어떻게 확인하지?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위치 추적기 같은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괜히 나중에 제가 불리해질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떠오른 게 있었어요. 아내 명의 휴대폰 요금이 제 카드로 자동 결제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통신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아내 번호로 조회해 봤더니 상세 통화 내역을 볼 수 있었어요. 개인정보 보호 때문에 전화번호 뒷자리는 일부만 나왔지만 통화 시간과 빈도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이상한 패턴을 발견했습니다. 특정 번호와의 통화가 거의 매일 있었어요. 그것도 퇴근 시간 직전이나 직후에 집중되어 있었죠. 통화 시간은 대부분 2, 3분 정도로 짧았지만 문자는 하루에 수십 통씩 오가고 있었습니다. 이 번호가 그 남자일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번호만으로는 누군지 알 수 없었습니다. 뒷자리 4자리 중 2자리가 별표로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아내가 샤워하는 사이에 핸드폰을 봤습니다. 다행히 지문 인식이 제 손가락으로도 등록되어 있었어요. 예전에 아내가 혹시 내가 폰 못 찾으면 당신이 찾아줘라며 등록해뒀던 겁니다. 카톡을 열었더니 수상한 점이 바로 보였습니다. 채팅방 목록 맨 위에 이름 없이 번호만 저장된 채팅방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채팅방은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데 계속 맨 위에 있었습니다. 그만큼 대화가 자주 오간다는 뜻이었죠. 들어가 보려는 순간 욕실에서 물소리가 멈췄습니다. 아내가 곧 나올 것 같아서 급하게 폰을 제자리에 놓았어요. 하지만 그 채팅방 번호 끝자리 4개는 기억했습니다. 통신사에서 본 그 번호와 일치했습니다. 이제 확실해졌다. 다음 날 저는 일부러 회사에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가 출근하고 1시간쯤 지나서 병원 근처로 갔어요. 병원 건물 맞은편 카페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창가 자리에서 병원 주차장이 훤히 보였죠. 아내 차는 평소 자리에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어제 봤던 검은 SUV가 또 서 있더군요. 낮 시간인데도요. 저 차가 병원 고객 차량일 리는 없다. 고객이면 진료받고 가야 하는데 아침부터 계속 저기 있을 이유가 없잖아.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근처 식당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아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1시가 넘어가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SUV 문이 열리더니 모자를 쓴 남자가 내렸습니다. 손에는 테이크아웃 커피 2잔이 들려 있었죠. 남자는 병원 건물 옆문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후에 다시 나왔어요. 이번에는 빈손이었습니다. 점심도 같이 먹는 건가? 그 모습을 보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제가 회사에서 컵라면으로 점심을 때울 때 아내는 저 남자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오후 2시쯤 직원들이 다시 병원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아내만 한참 늦게 나타났습니다. 병원 옆문이 아니라 정문 쪽에서요. 머리를 다시 묶으며 걸어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도대체 어디 있다가 저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날은 더 이상 지켜볼 수 없어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패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 SUV가 병원 주차장에 있는 날이면 아내는 점심시간에 자리를 비운다는 것. 집으로 돌아와서 다시 통화 내역을 확인했습니다. 점심시간대에도 그 번호와 통화한 기록이 여러 번 있었어요. 아마 지금 나갈게 어디서 볼까 같은 얘기를 했겠죠. 그날 저녁 아내는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습니다. 저는 일부러 먼저 들어와서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벌써 왔어? 아내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응. 오늘은 일이 일찍 끝나서. 당신도 일찍 들어왔네? 응. 오늘은 예약 고객이 별로 없어서 일찍 마무리했어. 아내는 자연스럽게 대답했지만 제 눈에는 뭔가 어색해 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바로 씻으러 갔을 텐데 그날은 거실에서 한참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배고프지 않아? 뭐 시켜 먹을까?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나 점심을 좀 늦게 먹어서 아직 안 고파. 당신 먼저 먹어. 점심을 늦게? 2시가 넘어서 병원에 들어간 거 내가 다 봤는데?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그럼 나 혼자 먹을게. 그날 밤 아내가 잠든 후에 다시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봤어요. 채팅방을 열었더니 최근 대화 내용이 보였습니다. 오늘 고마웠어. 덕분에 힘났어. 나도. 다음엔 좀 더 시간 여유 있게 보자. 응. 다음 주엔 금요일 어때? 좋아. 그때는 좀 늦게까지 가능할 것 같아. 문자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습니다.
이건 고객과 상담실장 사이의 대화가 아니었어요. 연인들이 주고받는 메시지였습니다. 더 위로 올려봤더니 몇 주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오늘 남편이 일찍 들어온대. 미안, 오늘은 못 봐. 알았어. 대신 주말에 보자. 토요일 오전은 어때? 좋아. 병원 관리 나간다고 할게. 제 손에서 핸드폰이 떨어질 뻔했습니다. 주말에 병원 나간다던 게 다 거짓말이었구나. 더 충격적인 건 대화 내용 중간중간에 제 얘기가 나온다는 거였습니다. 남편이 요즘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 당분간은 연락 줄이자. 아니야. 괜찮아. 걔는 눈치 없어서 모를 거야. 눈치 없어서 모를 거라고. 그 문장을 보는 순간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밀려왔습니다. 제가 아내를 믿고 있을 때 아내는 저를 바보 취급하고 있었던 겁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핸드폰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확실했어요. 이건 의심이 아니라 사실이었고 저는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다음 날부터는 더 구체적으로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날짜별로 정리했어요. 통화 내역도 스크린샷으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획했습니다. 다음에 아내가 주말에 병원 관리 나간다고 하면 뒤를 따라가 보기로요. 이제는 직접 눈으로 확인할 시간이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내가 먼저 일어났습니다. 평소 주말에는 늦잠을 자는 편인데 그날은 8시가 되기 전에 벌써 움직이고 있었어요. 어디가? 제가 침대에서 물었더니 아내가 화장대 앞에 앉으며 대답했습니다. 오늘 VIP 고객분이 주말 관리 예약하셨어. 10시쯤 나갔다가 점심때쯤 올게. 주말에도 일해야 해? 좀 쉬지 그래. 이번 달 실적이 좀 아쉬워서. 이번 한 번만. 아내는 평소보다 화장을 꼼꼼하게 했습니다. 립스틱 색도 평소와 달랐어요. 병원 갈 때는 거의 하지 않던 아이라인도 그렸습니다. 9시 반쯤 아내가 집을 나섰습니다. 청바지에 니트를 입고 나가는 모습은 출근할 때와는 완전히 달랐어요. 오히려 친구 만나러 가는 것처럼 보였죠. 아내 차가 집에서 멀어지는 걸 확인하고 저도 10분 후에 출발했습니다. 핸드폰으로 아내와 공유하는 위치 앱을 켰어요. 예전에 아내가 혹시 사고 나면 찾을 수 있게라며 서로 깔아뒀던 앱이었습니다. 아내 차는 병원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시내를 벗어나 외곽 도로로 향하고 있었어요. 병원 VIP 고객이라면서 왜 이쪽으로 가지? 20분쯤 따라가다 보니 아내 차가 한 커피숍 주차장에 들어갔습니다. 외진 곳에 있는 작은 카페였어요. 주변에 건물도 별로 없고 사람도 많지 않은 곳이었죠. 저는 조금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웠습니다. 카페 주차장이 보이는 위치였어요. 아내는 차에서 내리지 않았습니다. 그냥 운전석에 앉아서 핸드폰을 보고 있었죠.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검은 SUV 한 대가 주차장으로 들어왔습니다. 병원 주차장에서 봤던 그 차였어요. SUV는 아내 차 바로 옆에 섰습니다. 그리고 운전석에서 남자가 내렸습니다. 모자를 눌러 쓴 채였지만 키가 크고 체격이 좋아 보였어요. 남자는 아내 차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자연스러웠죠.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두 사람은 차 안에서 무언가 얘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거리가 멀어서 표정은 잘 안 보였지만 가끔 웃는 것 같기도 했습니다. 15분쯤 지나자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남자도 따라 내렸어요. 그리고 두 사람은 SUV 쪽으로 함께 걸어갔습니다. 남자가 뒷좌석 문을 열어줬고 아내가 먼저 올라탔습니다. 그 다음 남자도 반대편 문으로 올라탔어요. 뒷좌석에 같이 탄다고. 차 안에서 뭘 하는지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창문에 썬팅이 짙게 되어 있었거든요. 하지만 충분히 상상이 갔습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차 안에서는 아무 움직임도 없었어요. 제 손은 계속 핸들을 꽉 쥐고 있었습니다. 지금 당장 달려가서 차 문을 열어젖히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증거를 더 확보해야 한다. 지금 가봤자 변명할 거리만 주는 거야. 저는 핸드폰을 꺼내 영상 촬영을 시작했습니다. SUV와 안의 차량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 그리고 번호판까지 또렷하게 찍었어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SUV 문이 열리고 아내가 먼저 내렸습니다. 머리를 다시 묶으며 자기 차 쪽으로 걸어갔어요. 남자도 내려서 아내를 따라갔습니다. 두 사람은 아내 차 옆에서 잠시 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러다 남자가 아내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아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웃고 있었죠.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남자가 자기 차로 돌아가고 아내도 차에 올라탔습니다. SUV가 먼저 주차장을 빠져나갔고 아내 차도 곧 따라 나갔어요. 저는 아내를 따라가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었거든요.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소파에 앉았습니다. 녹화한 영상을 다시 봤어요. SUV 번호판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 아내가 들어왔습니다. 왔어? 일 잘 끝났어? 제가 최대한 평온하게 물었습니다. 응. 생각보다 금방 끝났어. 고객분이 만족해 하셔서 다행이야. 아내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하고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옷을 갈아입으러요. 고객? 어떤 고객이 커피숍 주차장에서 관리를 받아? 저녁 먹을 때도 아내는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TV를 보며 웃기도 하고 다음 주에 뭐 먹고 싶어? 같은 얘기도 했어요. 그 자연스러운 모습이 더 기분 나빴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하면서 뒤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내가 샤워하는 동안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오늘자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오늘 고마웠어. 오랜만에 봐서 좋았어. 나도. 주중에는 힘들 것 같고 다음 주 토요일은 어때? 좋아. 이번엔 좀 더 조용한 데서 보자. 조용한 데라니. 대체 뭘 하려고? 스크롤을 더 올려봤더니 사진도 몇 장 있었습니다. 남자가 보낸 거였어요. 카페 커피 사진, 하늘 사진. 그리고 차 안에서 찍은 셀카도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40대 초반쯤 보였어요. 얼굴은 평범했지만 옷차림이 깔끔했습니다. 그리고 표정이 너무 편안해 보였습니다. 마치 아주 오래 알고 지낸 사람처럼요. 더 위로 올려보니 2달 전 대화도 있었습니다. 남편한테 들킬까봐 무서워. 괜찮아. 조심하면 돼. 그리고 나 없으면 힘들잖아. 응. 당신이 있어서 버티는 것 같아. 제 손이 떨렸습니다. 내가 있어서 버티는 게 아니라 저 남자가 있어서 버티고 있었구나. 다음 날 일요일 저는 일부러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에 회사 사람들이랑 등산 가기로 했어. 아침 일찍 나갔다가 저녁에 올게. 그래. 조심해서 다녀와. 아내는 별 관심 없다는 듯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아내 머릿속에서는 벌써 계산이 돌아가고 있을 거라는 걸요. 토요일에 남편이 없으니까 그 남자랑 더 오래 시간을 보낼 수 있겠네. 아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다음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SUV 번호판을 지인을 통해 조회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리고 변호사 사무실에도 상담 예약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감정적으로 대응할 때가 아니었습니다. 냉정하게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 시간이었죠. 며칠 후 지인을 통해 SUV 차량 정보를 받았습니다. 개인정보라 자세한 건 알려줄 수 없지만 차량 소유주가 40대 남성이고 직업란에 자영업으로 되어 있다는 정도만 확인할 수 있었어요. 자영업이라.
그래서 평일 낮에도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었구나. 화요일 오전 저는 또 반차를 냈습니다. 아내 병원 근처 카페에서 대기하고 있었어요. 이번엔 SUV가 올지 안 올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11시쯤 SUV가 병원 주차장에 들어왔습니다. 같은 자리에 주차했어요. 월요일에는 없었는데 화요일에 나타난 겁니다. 혹시 요일별로 패턴이 있는 건가? 점심시간이 되자 병원 직원들이 3355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아내는 보이지 않았어요. 10분쯤 지나니까 아내가 병원 옆문으로 나왔습니다. 두리번거리더니 SUV 쪽으로 걸어갔죠.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습니다. 차는 주차장을 빠져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 자리에 그대로 있었어요. 차 안에서 점심을 먹는 건가? 40분쯤 지나자 아내가 차에서 내렸습니다. 손으로 머리를 정리하고 옷매무새를 다듬더니 병원으로 들어갔어요. 남자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차 안에 그대로 앉아 있다가 10분쯤 후에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계속 생각했습니다. 점심시간마다 만나는 거였어. 그것도 차 안에서. 그날 저녁 아내가 평소보다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설거지를 하고 TV 보면서도 자주 웃었어요. 무슨 좋은 일 있어? 제가 물었더니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그냥 오늘 날씨가 좋아서 기분이 좋았어. 날씨요? 오늘 오전에 비가 왔는데요. 아내는 핸드폰만 계속 들여다봤습니다. 메시지가 올 때마다 입꼬리가 올라갔어요. 제가 옆에 있는데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 재밌어? 응? 아, 병원 단톡방에서 재밌는 얘기 나와서. 거짓말이었습니다. 아내 핸드폰 화면이 살짝 보였는데 단톡방이 아니었거든요. 1대1 채팅창이었어요. 다음 날 저는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3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 변호사가 상담을 맡았어요. 배우자 외도 건으로 상담받으러 오셨다고요? 네. 그런데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제가 지금까지 모은 증거들을 보여줬습니다. 채팅 내역 캡처, 통화 기록, 주차장에서 찍은 영상까지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증거는 충분한 것 같네요. 배우자분과 상대 남성이 지속적으로 만나고 있다는 게 명확히 보입니다. 다만요? 이혼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관계 청산만 원하시는 건가요?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사실 그것까지는 생각하지 못했거든요.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우선 상대 남성에 대한 정보를 더 확보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직업, 주소, 그리고 혹시 기혼자인지 미혼자인지도 중요합니다. 변호사는 명함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마시고 담담하게 증거만 계속 모으세요. 사무실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혼을 해야 하나? 결혼한 지 5년이었습니다.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었죠. 그동안 쌓아온 것들이 있었고 함께했던 순간들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게 지금은 의미가 없어 보였어요. 목요일 저녁 아내가 또 늦게 들어온다고 연락했습니다. VIP 고객분이 갑자기 연락 주셔서 대략 9시쯤 들어갈게. 또 대략이라는 단어를 쓰더군요. 저는 알았어라고만 답장하고 저녁을 혼자 먹었습니다. 그리고 거실에서 아내를 기다렸어요. 9시가 넘어 9시 반, 10시가 되어도 아내는 오지 않았습니다. 10시 반쯤 되어서야 문이 열렸어요. 미안.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 아내는 피곤한 기색 없이 말했습니다. 오히려 상기된 얼굴이었어요. 저녁은? 응, 먹었어. 고객분이랑 같이 간단하게.
고객이랑 저녁을 같이 먹다니.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TV만 봤어요. 금요일 오전 아내 병원 간호사 한 명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예전에 제가 병원에 들렀을 때 몇 번 얘기를 나눴던 분이었어요. 혹시 실장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요, 왜요? 아니, 실장님이 요즘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우셔서 혹시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요. 제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아, 그건 제가 잘 모르겠네요. 죄송해요. 괜한 말씀 드린 것 같네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눈치채고 있구나. 아내가 점심시간마다 어디 가는지 병원 사람들도 알고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제가 등산 간다고 했던 그날이었죠. 아침 일찍 등산복을 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하지만 등산은 가지 않았어요. 근처 찜질방에 차를 세워두고 택시를 타고 다시 집 근처로 돌아왔습니다. 집에서 조금 떨어진 편의점 앞에서 대기했어요. 아내가 나오는지 확인하려고요. 11시쯤 아내가 집에서 나왔습니다. 청재킷에 검은 바지를 입고 나왔어요. 화장도 진하게 했습니다. 아내 차가 출발했고 저는 택시를 불러 뒤를 따랐습니다. 저 차 놓치지 말고 따라가 주세요. 네. 아, 네. 택시 기사님은 이상하다는 표정이었지만 제 말대로 해줬습니다. 아내 차는 지난번 그 카페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더 외곽으로 나가더니 작은 모텔 밀집 지역 근처에 섰어요. 그곳에는 이미 SUV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차에서 내려 SUV로 다가갔습니다. 조수석 문을 열고 올라탔어요. 그리고 두 차량은 함께 모텔 주차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손이 떨렸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뭔가 눈치챈 듯 말했습니다. 손님, 괜찮으세요? 네. 여기서 내릴게요. 요금을 계산하고 내렸습니다. 모텔 입구가 보이는 곳에 서서 한참을 그 건물만 바라봤습니다. 더 이상 볼 필요도 확인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이제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모텔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근처 카페로 들어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모텔 입구가 보이는 쪽을 계속 봤어요. 커피는 식어가는데 한 모금도 마시지 못했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긴 시간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했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허무했습니다. 5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2시가 넘어서 모텔 주차장에서 SUV가 먼저 나왔습니다. 그리고 10분쯤 후에 아내 차도 나왔어요. 아내는 차 안에서 한참을 그대로 앉아 있더니 백미러를 보며 화장을 고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진을 찍었습니다. 모텔 간판과 아내 차량이 함께 나오도록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등산복을 입은 채 거실에 앉아 있었어요. 아내가 언제 들어올지 궁금했습니다. 4시쯤 문이 열렸습니다. 아내가 들어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벌써 왔어? 등산 일찍 끝났어? 응. 날씨가 안 좋아서 일찍 내려왔어. 너는 어디 갔다 와? 나? 병원에 잠깐 다녀왔어. 서류 정리할 게 있어서. 토요일인데 병원이 열어? 아니, 문은 닫았는데 원장님이 열쇠 주셔서 들어갔다 왔어.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내는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이 사람이 원래 이렇게 거짓말을 잘했나? 일요일 저는 아내 핸드폰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어제 대화 내용이 있었어요. 어제 고마웠어. 나도. 오랜만에 여유롭게 시간 보내서 좋았어. 다음엔 언제 볼 수 있을까? 이번 주는 좀 힘들 것 같아. 남편이 뭔가 이상하게 쳐다봐. 조심해. 들키면 안 되잖아. 이제 들킬 걱정은 안 해도 돼. 이미 다 들켰으니까. 월요일 아침 저는 회사에 휴가를 냈습니다.
그리고 아내 병원 원장님께 전화를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땡땡땡 실장 남편인데요. 원장님께 잠깐 여쭤볼 게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무슨 일이세요? 개인적인 얘긴데 혹시 병원에서 따로 만나 뵐 수 있을까요? 원장님은 잠시 망설이다가 점심시간에 오라고 했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원장님은 진료실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분이었습니다. 무슨 일로 오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저는 준비해간 자료들을 꺼냈습니다. 채팅 캡처 사진들이었죠. 저희 아내가 병원 고객이라는 분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점심시간마다 자리를 비운다는 얘기도 들었고요. 원장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가 몇 번 느낌이 이상하긴 했는데 혹시 그 남자 고객에 대해 아시는 게 있으신가요? 원장님은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작년에 VIP 고객으로 등록하신 분인데 시술은 별로 안 받으시고 상담만 자주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실장님이 직접 관리하신다고 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분 연락처나 정보 좀 알 수 있을까요? 개인정보라 전부는 드릴 수 없지만 원장님은 잠시 생각하더니 메모지에 뭔가 적었습니다. 이 정도만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이거는 병원 차원에서도 조치를 취해야 할 것 같습니다. 메모지에는 남자의 성과 나이 그리고 직업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영업이 아니라 무역회사 직원이라고 되어 있더군요. 감사합니다. 병원을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그 정보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향했어요. 변호사는 자료들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충분합니다. 이 정도면 혼인 파탄의 책임을 배우자에게 물을 수 있어요.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고요. 그 남자한테도 청구할 수 있나요? 당연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고 관계를 지속했다면 공동 불법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사는 서류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내용 증명부터 보내드릴게요. 배우자분께는 이혼 의사를, 상대 남성에게는 관계 중단 요구서를요. 그럼 아내가 알게 되는 거죠? 네. 각오하셔야 합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아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 오늘 원장님이 나한테 좀 이상하게 쳐다보던데. 혹시 병원에 갔다 온 거야? 응. 갔다 왔어. 왜? 무슨 일로? 곧 알게 될 거야.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내한테서 연달아 전화가 왔지만 받지 않았어요. 저녁 때 아내가 급하게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창백했어요.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야? 무슨 짓이라니? 당연한 걸 한 거지. 원장님이 나한테 당분간 나오지 말래. 대체 뭘 말한 거야? 사실대로 말했어. 내가 고객이라는 사람이랑 점심시간마다 만나고 주말에도 만나고 심지어 모텔까지 같이 간다고. 아내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건 변명하지 마. 다 증거 있어. 채팅 내역, 사진, 영상 전부. 아내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니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야. 변호사 통해서 이혼 절차 진행할 거야. 이혼? 그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심해? 다른 남자 만나고 거짓말하고 모텔까지 간 사람이 나보고 심하다고. 아내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사람이랑 언제부터였어? 작년 여름부터. 거의 1년이었습니다.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지낸 그 시간 동안 아내는 다른 남자와 함께 있었던 겁니다. 그 사람 결혼했어? 응. 더 기가 막혔습니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만났다고. 아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이 이혼 준비 중이래. 곧 할 거래.
그걸 믿었어? 아내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본인도 그게 거짓말인 걸 알고 있었을 겁니다. 짐 싸. 당분간 따로 지내자. 어디로 가? 내 친정이든 어디든 알아서 해. 난 더 이상 같은 공간에 있기 싫어. 그날 밤 아내는 짐을 쌌습니다. 큰 가방 2개에 옷가지들을 담더니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집을 나갔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를 듣고 나서야 제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아 한참을 그대로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나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용 증명 발송했습니다. 배우자분은 받으셨을 테고 상대 남성에게도 발송 완료됐어요. 그 사람 주소는 어떻게 알아낸 거예요? 병원에서 받은 정보로 회사를 확인했고 회사 주소로 보냈습니다. 아마 곧 연락이 올 겁니다.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이틀 후 낯선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어요. 여보세요? 저 땡땡땡 남편분이시죠? 남자 목소리였습니다. 조금 떨리는 것 같았어요. 맞는데요. 저는 그쪽 배우자분을 알고 지내던 사람입니다. 내용 증명 받았는데 한번 만나서 얘기 좀 할 수 없을까요? 만나서 뭘 얘기하게요? 제가 사과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해 푸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서요. 오해라니. 뭘 오해한다는 거지? 하지만 궁금했습니다. 그 사람 얼굴을 직접 보고 싶었어요. 좋습니다. 언제 어디서 볼까요? 내일 저녁 7시 땡땡역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다음 날 저녁 약속 장소에 일찍 도착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아 기다렸어요. 7시 정각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쯤 보였고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SUV에서 봤던 그 사람이 맞았습니다. 남자는 제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처음 뵙겠습니다. 남자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숙이더군요. 뭘 얘기하고 싶으신 건지 모르겠는데 전 들을 생각 없습니다. 변호사 통해서 진행할 거예요.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제 입장도 좀 들어주셨으면 해서요. 입장이요? 남자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말했습니다. 저도 결혼한 몸입니다. 아내와 애들도 있어요. 그걸 알면서 다른 사람을 만났다고요? 변명은 아닙니다. 다만 제 상황도 쉽지 않았어요. 집에서는 대화가 안 되고 아내는 저한테 관심이 없었습니다. 흔히 듣는 변명이었습니다. 그게 이유가 됩니까? 아닙니다. 저도 잘못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위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대신 제 가정은 지키고 싶습니다. 남자 표정이 간절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전혀 동정심이 생기지 않았어요. 본인 가정은 지키고 싶으면서 남의 가정은 무너뜨려도 되는 겁니까? 남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제 아내랑 얼마나 만났습니까? 1년 정도요. 1년 동안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는 말로 끝날 일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끝까지 갈 겁니다. 일어서려는데 남자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뭡니까? 땡땡땡 씨가 저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요. 순간 제 손이 멈췄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작년 초에 저랑 만나기 시작했는데 중간에 한 달 정도 연락이 끊긴 적이 있었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었습니다.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얘기하면 제가 더 불리해지는 거잖아요. 남자는 핸드폰을 꺼내 뭔가를 보여줬습니다. 아내와 다른 남자가 찍힌 사진이었어요. 이 사진은 작년 4월쯤 찍힌 겁니다. 제가 의심돼서 따라갔더니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더라고요.
머리가 복잡해졌습니다. 아내가 저 사람 말고도 다른 사람을 만났다는 건가요? 그런데도 계속 만난 겁니까? 그게 제 잘못이죠. 끊어야 했는데 못 끊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차에 앉았습니다. 한참을 멍하니 있다가 아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왜? 아내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너 그 사람 말고 다른 사람도 만났어? 무슨 소리야? 작년 4월에 다른 남자 만났다며. 그 사람이 직접 사진까지 보여줬어. 아내 쪽에서 한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잠깐이었어. 잠깐? 한 달이나 만났다는데? 그냥 외로웠어. 당신은 맨날 회사 일만 하고 나한테 관심도 없잖아. 제가 웃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남자를 2명이나 만난 거야? 외로우면 그게 답이야? 나도 힘들었다고. 다음 주에 법원 조정 나올 거지? 응.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았습니다. 그동안 제가 알던 아내는 진짜 모습이 아니었던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아내 친정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위, 우리 애가 잘못했다는 건 알아. 그런데 한 번만 용서해 줄 수 없겠니? 어머니, 이건 용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도 부부인데. 다시 생각해 볼 수는 없겠니? 다시 생각할 게 없습니다. 이미 결정했어요. 장모님은 한참을 아무 말도 못 하시더니 전화를 끊으셨습니다. 변호사한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상대방 측에서 합의금 제시했습니다. 3천만 원인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받겠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도 그대로 진행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다음 주 법원 조정일이 잡혔습니다. 그날이 아내를 마지막으로 보는 날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법원 조정일 아침 일찍 일어나 정장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수척해진 얼굴이 보였어요. 한 달 사이에 5kg이 빠졌더군요. 법원에 도착했을 때 아내는 이미 와 있었습니다. 복도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장모님도 함께 오셨더군요. 사위. 장모님이 다가오셨지만 저는 고개만 숙이고 조정실 앞으로 갔습니다. 조정위원 2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한 분은 60대쯤 되어 보이는 남자 조정위원이었고 다른 한 분은 50대 여자 조정위원이었어요. 양측 모두 오셨네요. 앉으세요. 아내와 저는 각자 반대편에 앉았습니다.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이혼 사유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되어 있는데 피신청인 측에서 인정하시나요? 여자 조정위원이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네. 아내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위자료는 신청인 측이 5천만 원을 요구했는데 합의 가능하신가요? 저는 그렇게 큰 돈은 준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얼마 정도 가능하신가요? 2천만 원 정도요. 제 변호사가 바로 반박했습니다. 부정행위 기간이 1년 이상이고 복수의 상대와 관계를 맺었던 정황이 있습니다. 2천만 원은 터무니없습니다. 남자 조정위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피신청인 측 소득이나 재산 상태는 어떻게 되나요? 아내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현재 직장에서 대기 발령 상태이고 별도 재산은 없습니다. 1시간 넘게 실랑이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위자료는 3,500만 원으로 합의가 됐어요. 분할 지급으로요.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 집은 제 명의이고 결혼 전에 제가 마련한 겁니다.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피신청인 측에서는요? 아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요구할 게 없습니다. 모든 절차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아내가 뒤따라 나왔어요. 잠깐만. 저는 멈춰 섰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내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어요. 이제 남이야. 연락하지 마. 나 정말 후회하고 있어. 돌아갈 수만 있다면. 돌아갈 수 없어. 그리고 돌아가고 싶지도 않아.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아내가 우는 소리가 들렸지만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한 달 후 이혼이 정식으로 확정됐습니다. 법원에서 판결문이 도착했어요. 그 서류를 보는 순간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해방감이면서 동시에 허전함이었달까요? 아내는 첫 번째 위자료를 입금했습니다. 1천만 원이었어요. 나머지는 6개월에 걸쳐 분할 지급하기로 했죠. 그 돈으로 저는 집을 완전히 바꿨습니다. 아내가 썼던 물건들을 전부 버리고 가구도 새로 샀어요. 침대, 소파, 식탁까지요. 처음에는 혼자 사는 게 어색했습니다.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는 거실이 너무 조용했어요. 저녁도 혼자 차려 먹어야 했고 주말에도 할 일이 없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니까 적응됐습니다. 오히려 편해졌어요. 눈치 볼 필요도 없고 의심할 필요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동료들은 제가 이혼했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다만 술자리에 자주 불러줬어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을까봐 배려해 준 거였죠. 어느 날 선배가 물었습니다. 요즘 괜찮아? 네. 괜찮습니다. 진짜로? 네. 진짜로요. 거짓말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괜찮았어요. 처음 며칠은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홀가분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을 때 아내한테서 마지막 위자료가 입금됐습니다. 그리고 짧은 문자 하나가 왔어요. 마지막 입금했어. 정말 미안했어. 저는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문자를 지웠어요. 그 즈음 아내 소식을 우연히 들었습니다. 병원은 그만뒀고 지금은 다른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더군요. 그 남자들과는 연락이 끊겼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하지만 제게는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했어요. 더 나은 조건을 제시받았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어느 날 회사 후배가 소개팅을 제안했습니다. 선배, 좋은 분 있는데 한번 만나보지 그래요? 아직은. 언제까지 혼자 살 건데요? 한 번만 만나봐요.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큰 기대는 없었어요. 그냥 후배 얼굴 봐서요. 그런데 그 사람은 생각보다 괜찮았습니다. 차분하고 진솔했어요. 무엇보다 제 얘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두 번째 만남에서 제가 이혼 경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있어요. 소개받을 때 들었어요. 그런데도 만나주신 거예요? 과거는 과거잖아요. 중요한 건 지금이고요. 그 말이 위로가 됐습니다. 지금은 그분과 6개월째 만나고 있습니다. 아직 결혼 얘기까지는 나오지 않았지만 천천히 가려고 해요. 급할 것 없으니까요. 가끔 아내 생각이 날 때도 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결혼식 날 함께 여행 갔던 날들이요. 하지만 이제는 아프지 않습니다. 그냥 지나간 일일 뿐이에요. 그 일을 겪으며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무조건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라는 게 아니라 그냥 관찰해야 한다는 거죠. 작은 신호들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제 자신을 먼저 챙겨야 한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을 위해 희생만 하다 보면 정작 중요한 걸 놓치게 되더군요. 지난 주말에는 예전 회사 동료들과 등산을 갔습니다. 정말로요. 1년 반 전에 거짓말로 했던 그 등산을 이번에는 진짜로 간 겁니다. 산 정상에서 내려다본 풍경이 참 좋았습니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생각했어요. 이제 괜찮구나. 집으로 돌아와 소파에 앉아 TV를 켰습니다. 혼자 사는 집이지만 더 이상 외롭지 않았어요. 오히려 편안했습니다.
핸드폰에서 새 메시지 알림이 떴습니다.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이었어요. 오늘 등산 어땠어요? 재밌었어요? 네. 좋았어요. 다음에 같이 가실래요? 좋아요. 기대할게요. 문자를 보내고 나서 창밖을 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겁니다. 그렇게 저는 다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고 배신당했지만 다시 믿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지금 이대로도 충분히 괜찮으니까요.